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가 밝았는데도 아직도 어지럽습니다. 유일하게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쓴소리 해주고 계시는 박찬종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봉규 대표께 새 인사 제가 드립니다. 아유, 제가 그리고 이봉규 TV를 사랑하고 애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저도 박찬종 TV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 나와가지고 이 방송을 하면 저 TV의 조회수가 팍팍 올라가요. 아유, 구독자도 올라가고. 그래서 감사드리고, 박찬종 TV와 이봉규 TV는 동맹관계에 있고, 그럼요. 여기가 한미동맹. 아니, 여기가 아닙니다. 상전. 아유, 무슨 그러니까 말씀. 이박 동맹이고, 박찬종 변호사님. 박이 동맹이 아니고 이박. 아닙니다. 박이 동맹. 이박 동맹. 그래서 금년에 이제 새해가 밝고 오늘 이틀째인데, 네. 계묘년이라 그래, 계묘. 네. 그러니까 이게 이 갑자를 이렇게 따져가지고, 계묘년에 60년 만에 한 번씩 온다 그래요. 네. 그게. 그 제가 이렇게 따져봤더니, 임진왜란 이후에 계묘년에 특별한 사건은 없었던 것 같아요. 특별한 사건은. 그럼 이제 금년도 뭐 괜찮겠네요. 저는 이제 이 기묘생이 이 토끼띠인데, 그러면은 흰 토끼 같아, 흰 토끼. 흰 토끼 띠신데 뭐 올해가 검은 토끼 해니까. 그러니까 흰 토끼 때는 아마 뭐 변동수가 많았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흑토끼가 행운을 상징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정치권의 지도자들, 그러면 지도자들이 그럼 우선 뭐 대통령, 야당 대표, 그리고 국회의원, 그 다음에 주요 정당의 그 당직자들, 고위 당직에 있는 분들, 이걸 이제 뭉뚱그려 가지고 그 정치 지도자들이라 이런 개념으로 이제 삼고, 저는 그분들에게 개묘전에 제 첫째로 제가 이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 좀 제가 외람되지만은 2400년 전에 맹자가 제자들에게 가르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부끄러움에 관한 일입니다. 부끄러움. 그래서 그게 진심장구편의 13자로 이렇게 한자로 표기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말로 이제 풀면 사람은 모름지기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 부끄러워해야 할 때 부끄러워할 수만 있다면 이 세상에 부끄러운 일은 없어질 것이다. 풀면 긴데 한자로는 인불가이 무치지치 무치이. 제가 이거 80년대 초에 저의 일종의 이 경험담을 담았다가 회고록은 아니고 책을 출판해가지고 제목을 이걸 달았어요. 부끄러운 얘기라고 달고 책 이면에 그 출전을 밝혀가지고 당대의 최고의 역사 철학 소설가인 이병조 선생을 개인적으로 잘 알아가지고 책을 갖고 이렇게 드렸더니 딱 제목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아유, 그때 제가 정치규제에 묶여 있을 때인데도 뭐 국회의원 한 2번 했으니까 박 의원이 이 말을 써버리면 후세 사람들은 이걸 책 같은데 표지나 표고로 못 쓸 거 아니냐고. 이 양반은 이제 사서삼경이 아주 능통하니까 대본에 딱 알아요. 이게 맹자 진심장구편에 나왔다 하는 걸. 그래서 제가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뭐 사서삼경 통달한 일도 없고 어찌 하다 보니까 그 한 줄 꽤 차가지고 알게 돼 가지고 이렇게 말하자면 표절한 셈인데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공자는 마지막 돌아가실 때 제자들에게 선생님 저희들에게 마지막으로 교훈을 주신다면 했더니 용서란 말을 했어. 기서호야, 용서하라. 요렇게 가르쳤다. 그러니까 맹자는 그에 비해서는 이게 말하자면 역성혁명이라든지 이런 걸 그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자와 맹자에 조금 차이가 있지요. 그러니까 맹자는 좀 도전적으로, 그 공자는 결국 평생을 지내놓고 보니까 용서하고 살아야 된다. 근데 맹자의 입장에서 보면 용서만 해버리면 뭐 부끄러워하고 뭐 할 것도 없지 그냥. 그래서 이제 그런 조금 뭐 차이를 그런 걸 느끼는데, 저는 맹자가 말한 대로
스스로 정치 지도자들 이제 앞으로 돌아가서 가지고 네. 정치 지도자들이 스스로 어제 내가 한 말, 그다음 내가 오늘 말하고 행동해야 할 것이 내 기본 인성에 비추어 가지고 이게 부끄러운지 아닌지 이걸 이게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90년대 초에 한국 정계에서 만들어져서 퍼뜨려진 말 중에 내로남불, 네. 이게 영국의 옥스포드 영어 사전에 올라가 있습니다. 등재돼 있어요. 네. 영어 단어로 등재돼 있어요. 네. 거기에 딱 영문으로 번역 딱 그렇게 해놨어.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똑같은 일도. 그러니까 스펠링은 내로남불. 그렇지, 그 발음대로 알파벳으로 내로남불. 하고, 예. 그러니까 그 내로남불이라는 게 이렇게 부끄러움을 모르는 현상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네. 어? 나도 불륜을 저지르면데 그건 내가 하면 로맨스가 되고 하니까 부끄러움이랑 전혀 없는 바탕에서 그런 말이 생겨져 나왔다. 그 하는 것을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옥스포드 사전에서 등재된 내로남불을 지워달라고 해야 할 날이 와야 되는데,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한자의 사자성어로 이게 주객정도라는 말, 주객전도. 그러니까 옳고 주인과 그런 걸 객이 뒤집어 가지고 다르죠. 생각하는 거예요. 양두구육. 네. 그 양의 머리를 이렇게 내놔놓고 뒤에는 개고기를 파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앞뒤와 선악을 완전히 자기 편으로 해석하는 거. 그 다음에 적반하장도 적반하장이 있지. 적반하 대표적으로. 네. 그러니까 거꾸로 도둑놈이 든다하는 거. 그러니까 이 모든 현상.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모른다. 내로남불이다. 양두구역이다. 적반하장이다. 주객전도다. 이게 전부가 한국 정치판, 한국 정치 공동체의 이 말들이 범람하고 있다. 네. 범람. 홍수처럼 넘쳐 흐른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매일 이것이 서로 반복된다. 여야 간에 뭐 대통령과 야당 대표 간에 뭐 조금 차이가 있고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볼 때는 이 공동체 전체 중에 정치권에 속하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뭘 참여해야 되느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부끄러운지 아닌지 그걸 깨닫는 그런 한 해가 우선 되어야 되겠다. 1952년 5월, 6월 그때는 6.25 전쟁 중인데도 불구하고 부산 지역 일대에 그 임시 수도가 국회도 거기 있고 그러니까 네. 이승만 이승만 대통령이 헌법 개정해가지고 직선제 출마해서 정치 파동이 일어났어요. 네. 그래갖고 뭐 그 임시 수도 임시 국회를 둘러싸고 그냥 데모도 하고 하는데 그때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그 학교 다니면서 그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야. 따뻘대니 뭐 막 네. 어지럽게 하고 이렇게 뭐 이 국회의원이 붙들려가고 이런데 전쟁 중에 말이야 이 정치 투쟁을 하니까 영국의 BBC인지가 뭐라고 보도했는가 하니까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기대하는 것과 같다. 근데 지금은 전쟁 중도 아니고 계엄령이 선포된 것도 아니고 헌법 절차에 의해서 이 87년 이후에 이게 수평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바뀔 수도 있고 네. 그런데도 왜 대한민국 이 정치 공동체는 말이야 이게 쓰레기통이다. 이게 쓰레기통. 더 그리고 쓰레기통이 된 것 같아요. 방송용어로는 뭐 똥이니 이런 말 함부로 못 쓰게 해도 나는 그거 이해할 수가 없어요. 똥덩어리들이 떠다니는 게 대한민국 정치다. 이게. 그러니까 52년에 영국 BBC 방송이 이 얘기했던 그 현상보다도 지금은 더 극악한 현상이다. 이게.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서라도 이 정치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 묶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이 크게 반성하고 크게 부끄러워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금년 한 해는. 네. 이걸 이제 첫째 말씀드리고 싶고 둘째로는 이게 이 정치 지도자들 특히 국회의원들이 천둥벌거숭이가 되고 뭐 위에서 시킨 대로 하고 지금 민주당은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현상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포로가 돼 있잖아요. 네. 어저께 문희상 고문이 아주 좋은 말을 했습니다. 토끼도 굴을 3개를 예비하고 있다고요. 그러게요. 예, 한 개가 무너지면 다음 무너지면 세 번째라도 그 말은 뭔가 하면 이재명이 무너질 날이 가까워 온 걸 대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말들도 하고 예. 그 안에 몇몇 사람들은 이 판에도 바른 소리 하지요. 이게 우리가 사법 리스크에 대비해 갖고 이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소리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다수가
현재는 일단 포로가 돼 있다 이게. 네. 포로가 돼 있는데 그런데다가 이제 또 노웅래 의원 이 구속영장 체포동의안을 기각할 때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동료 의식을 느껴가지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 국회의원과 이 지도자 집단들이 헌법에 관한 투철한 인식, 거기에 따른 사명감이 결여된 상태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게 예를 들면 지금 국회의원 뭐 300명한테 헌법 8조에는 정당 조항이 어떻게 이게 적시되어 있는지, 국회 조항의 46조에 국회의원의 자율권,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이런 조항이 있는지 이게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제가 실제로 제가 가까운 국회의원한테도 랜덤으로 물어보면 몰라요. 헌법 8조가 정당은 조직 목적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고 국민의 정치 이사를 수렴하는 필요한 조직이어야 되는데 여기에 위반하면 해산사회가 발생한다 하는 거 모르고 있어요. 아니 국회의원 당선되면 그 학생들 오리엔테이션처럼 그거 하지 않습니까? 안 합니다. 오리엔테이션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냥 금배지 달고 그냥 등원해요? 금배지 주고 예. 뭐 본회의장 이용법 이런거나 가르쳐주지 그거 안 합니다. 아, 그거 안 해요? 그거 하면 반발이 나죠. 뭐 우리를 애도 취급하냐 이렇게 된 게 안 해요. 그거 그래서 기본인데. 저는 92년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그때 좀 뭐 지금 생각해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좀 건방진 짓을 좀 했는데 정치개혁당 만들어 가지고 네. 그 이제 후보 내갖고 달랑 저 혼자 당선된 일이 있어요. 이게 정치개혁당이라고 했으니까 그 개혁 그 내건 것 중에 네. 국회의원과 대통령 후보로 등록할 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을 해서 네. 한국헌법학회가 시행하는 대통령의 경우에는 10시간, 국회의원의 경우는 12시간의 헌법, 국회법의 강의를 이수한 필증을 첨부하고 등록해야 된다. 네. 시험 보라 소리 할 수는 없지, 시험은. 네. 그러니까 강의만 그 강의 들어라? 이수 필증, 강의. 그냥 잠을 자든 뭐 어떻든 하여간 그런 강의를 한번 듣는 그 계기에 헌법은 조문이 130조밖에 안 됩니다. 네. 지금 지금 이 방송을 듣는 국회의원들이 뜻이 있다 그러면 그거 앉아서 보는데 20분이면 돼요. 20분. 이 30분이면 한번 대충 훑어볼 수 있어요. 1시간이면 아주 찬찬히 읽을 수 있어요. 요걸 한 3번 읽으면 머리에 다 들어가게 돼요. 헌법이 기본법이고 쉽게 설명이 돼 있고 조문수도 적거든. 그게. 네. 근데 이거를 강의를 듣고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제가 92년 이래에 어디 갔었든지 이 얘기를 하면 어떤 장소에서는 웃는다고 웃어. 왜 웃어요? 그러니까 피식 웃는다고 저 사람 뭐 시험 좋아하나 이런 느낌을 아마 갖는 것 같아. 시험. 워낙에 또 내가 시험 보는 게 아니고 공부는 이수 워낙에 필증을 잘하시니까.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하나는 그거 뭐 헌법을 몰라갖고 그 지금 글쎄요. 비판이 되느냐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고 자관.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머리에 집어넣어야 돼. 강제로 집어넣어야 돼. 집어넣고도 그게 위반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이 다음에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는 양이 많아지면 그러다가 조금씩 개선도 되고 할 거 아니죠. 아, 그럼요. 예. 이 대표는 어찌 생각해요? 지금 저 찬성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해외 여행 자유화됐을 때 여권 받으면 소양 교육이란 거 받았어요. 해외 나가기 전에. 그게 말하자면 지금 변호사님 말씀대로 시험 보는 게 아니라 강의 그냥 받는 거예요. 그래야 이거- 필증을 받아요. 여권 받았는데. 그러니까 그 중국하고 국교가 열리기 전에 중국을 방문할 때에 중앙정보부 그러니까 국정원이 시행하는 그 중국 정서에 대한 그걸 들어야 그 나갈 수 있죠. 예. 저 여권에 뭐 허가가 나오고 예. 할 때가 있었다. 그러니까요. 비슷한 방법으로 그렇게 되는데 제가 한 7년 전에 이게 제 후배 변호사를 시켜가지고 그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예. 이러한 이유로 대통령 후보와 국회의원 후보는 헌법 강의 이수 필증을 첨부하는데 동의하냐 했더니 걸어놨더니 한 100몇십 명밖에 동의 안 해. 별 관심이 없어 이게. 이걸 여러 군데 이렇게 퍼나른데 올린데도 저건 이게 이 내년 국회의원 선거 앞두고 어차피 공직선거법 부분적으로 손댈 것 같으니까 그때 반드시 이 조항에 끼워 넣기를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촉구하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저희
동의하시면 기회 나는 대로 그런 계기가 올 때에 댓글 같은 걸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특권은 다 없애고 그런 거 저 교육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세 번째로 이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게 법과 제도만으로 법치주의가 실현되고 사회정의가 실현되고 하지 않더라 이거야. 그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이 있어도 법을 안 지키잖아요. 법이 이재명 수사기관이 있고 재판소가 있고 법관이 있는데도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조사해야 당연히 해야 할 것도 안 하고 빨리 해야 할 것도 뭉개고 미루고 또 그렇게 되는 데는 또 그 상대방의 저항이 있으니까 예. 저항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형사소송법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죄를 만들어 죄 있는 사람을 쉽게 가두어 넣는 법률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예. 죄가 있어도 천천히 해라. 죄가 있어도 함부로 다스리지 마라. 죄가 있어도 함부로 구속하지 마라.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그게 헌법의 인권 조항이고 그게 형사소송법 취지야. 그러니까 이게 법과 제도가 있어도 국민의 법 감정에 법치주의 감정에 맞는 그런 일이 신속하게 안 이루어지고 있다. 네. 지금 그 대표적으로 뭐 이게 참 연초에 늘 하는 소리라도 좀 민망한데 이재명 그렇죠. 의원의 경우를 우리가 대표적이죠. 바라보고 있다고. 아, 이게 범죄 덩어리인데 이게 2판 4판 간에 그에 대한 범죄 사실 몽땅 묶어가 이번 28일 날 지난 28일 출두하러 가는 거는 그 가닥의 하나인 성남FC 후원금에 관한 제3자 뇌물 제공죄 그 하나거든. 네. 핵심인 대장동은 지금 일부는 재판이 진행되어 있고 이건 주소를 하는지 마는지 그다음에 권순일 대법관의 재판 거래 같은 거 이렇게 큰 덩어리가 있는데 이걸 큰 덩어리를 묶어가지고 작은 것도 전부 끼워서 이걸 한꺼번에 이렇게 소뚜껑으로 자라먹고 잡듯이 네. 왜 이걸 못하느냐 이게.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법 절차를 따라서 출두하가니까 안 오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공직선거법에 위반으로 지금 기소돼 있는데 그 원래 6개월 안에 재판하게 되는데 1회 재판도 지금 안 하고 있다고. 그러게요. 이재명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법이 있고 그에 따른 제도가 있다고 해서 법치주의가 실현이 되고 사회정의가 구현되는 게 아니더라 이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부 빠져나가고 말이야. 이렇게 되는데 이게 결국 국민이 나서야 되고 국민이 제동을 걸어야 되는데 오늘 아침 이 말 하는 게 적절한지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거는 오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공동체의 분위기 그리고 이게 나쁜 짓을 저지른 이 흉악범 또는 정치적으로 반동 행위를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법과 제도로 하면 이게 법망을 피해갈 수도 있고 이러니까 거기에 이 민중이 국민이 네. 법 제도에 의하지 않는 방법으로 응징을 하는 전통을 수립해 놓으면 이게 법 제도가 이게 늦게 발동되고 한다 하더라도 그런 이제 반국가 행위를 하거나 흉악범을 저지르거나 하는 이런 이 범죄자들이 예방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예로 예. 이게 뭐 적절한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양해하시고 시청자 여러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은 그 사무라이 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네. 우리에게는 선비 정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내 국사학자가 국사학을 전공하거나 역사를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 귀동냥으로 들은 상식하고 이해가 좀 민망한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렇습니다. 사무라이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이야. 네. 그리고 본인이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렇죠. 본인이 자기 편이 아니고 적이다. 저놈이 도덕적으로 나쁜 놈이다. 국가에 해악을 끼친다. 이러면 내가 거기에 따라서 사형을 각오하고 내가 불이익을 안고 적을 응징해야 되겠다. 네. 이걸 법과 제도에 맡겨놓으면 저게 다 빠져나가고 말이야. 어느 세월에 이게 안 바라진다. 그러니까 사무라이 정신은 그런 점에서 적극적으로 자기를 그러니까 신체에 대한 분리를 각오하고 적극적으로 나가는 데 비해서 우리의 선비 정신은 상소도 올리고 도끼를 옆에 놓고 최익현 선생처럼 의사보호조약에 대해서 대한문 앞에 고종임금에게 이 의사보호조약을 폐기하십시오. 안 하면 이 도끼로 저를 목을 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거 소극적이거든. 소극적이네요. 예. 일본 경우에는 그 도끼를 들고 가령 의사오조를 가서 그냥 쳐버리는 거예요. 네. 의사오조 그렇게 안 치지 않았습니까? 네. 이완용이가
저격당하는 일이 있어도 결국 살았거든. 네. 그러니까 요런 차이가 있어요. 요런 차이가 있는데 1950년대 중반에 일본은 이 공산당과 사회주의 계열의 그 폭동 행위나 막 국가가 굉장히 소란한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 갑자기 조용해졌느냐. 정리가 되죠. 공산당이나 사회당 계열의 이런 반국가적 말하자면 반질서적 행위가 한가 하면 이게 사회당 전당대회에서 새로 당수가 뽑혔는데 네. 그 자리에서 젊은 사람이 그냥 칼로 찔러 죽여버렸어요. 칼로 찔러 죽여버렸어요. 그 뒤로 이게 그러니까 공산 계열의 그런 활동은 완전히 조용해지고 그 일본에 지금 공산당이 한 20명씩 국회 의석을 차지해도 완전히 순화된 공산당이에요. 그렇죠. 예. 순화된 공산당. 소련식 중국식 공산당이 아니죠.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일본 사회에서 그것이 예를 들면 소련식 중국식으로 심하게 나오면 내가 온전치 못하다 하는 그런 게 있고 그것은 우익 진영에 있어서도 부정부패의 그 지수가 좀 외람된 얘기입니다만 대한민국보다 훨씬 낮아요. 네. 정치인들의 부정부패 지수가 맞습니다. 예. 훨씬 낮아. 일본에는 3년 전에 농림 대신 그러니까 농수산부 장관이죠. 일본은 내각제니까 전부 국회의원들이 하는데 그 사람이 230만 원 사건으로 자살을 했어요. 그 230만 원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2,300만 원. 그러니까 지방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돼가 대신이지만은 도쿄의 숙소를 국회의원 지방 출신 국회의원들에 대한 그게 이제 이 방을 하나씩 배정하는데 거기 사용료를 이게 이 자기 경비에서 그러니까 농림 대신 이 예산에서 그걸 지급했다. 부당하게 이제 했다. 근데 우리로 보면 별것도 아닌 우리 도로 2,300만 원이면 좀 큰 돈으로 보이는데 일본서 230만 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큰 230만 원 정도 큰 돈으로 안 보입니다. 네. 그런데 그게 동경지검에서 소환장이 오니까 소환 전날 거기서 자살을 해버렸어. 일본 이런 내가 시간 관계에서 몇 가지 더 있는 건 말씀 안 드리겠는데 자는 그건 왜 그러냐면 그만큼 이게 심한 짓을 하면 내 생명을 누군가가 노리고 있다 하는 그런 사무라이적 그 분위기에 이게 자동적으로 이게 제동이 걸리고 또 이런 거는 그런 정도 이런 또 망신스럽게 된다 하는데 제동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일본 정치계는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그 부패도나 청정도가 굉장히 낮고 이렇게 자율정화를 한다. 자율정화를 하는 게 법이 있고 제도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 사무라이들이 노릴 수가 있다. 이번에 아베 전 총리가 선거운동 기간 중에 암살당했잖아요. 네. 그 암살한 그 범인이 뭔가 하면 아베가 통일교와 관계돼서 이게 커넥션이 있다고 아마 오해를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것도 법과 제도에 따라서 해결을 하려고 해봐야 전직 수상이고 잘 안 될 것 같다는 판단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경우는 그럼 어찌해야 되느냐. 이걸 그렇게 해야 제가 그 말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국민들이 이제는 우리가 이게 험한 짓을 하고 지금 이 국회가 내각제 같으면 이거 해산해야 할 상황 아닙니까? 왜? 이재명 때문에. 이재명이 거느리는 민주당이 그 민주당이 하는 꼬락서니 때문에 이건 해산감이 될 거야. 2년 반 전에 과반수 의석을 가지고 그 뒤에 서울 부산시장 선거, 보궐선거, 대통령 선거, 지방총선거에 전부 패배해갖고 완전 낡은 권력이 되는데 이걸 그냥 헌법과 법률 위반대로 헝칼 쓰듯이 쓴다면 이거 내각제 같으면 이게 지금 해산해야 돼, 해산. 지금 1월 2일자로 해산하고 1월 말에 총선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는 그 규정이 없으니까 그런데도 헝칼을 계속 쓰고 있고 그러니까 법과 제도로 다스리는 건 늦고 안 되고 다 빠져나가고 이리저리 다 빠져나가고 지금 목격하고 있잖아요. 그럼 국민이 나서서 절대 용서할 수 없다. 그럼 어느 날짜를 정해가지고 국회의사당을 포위하자 이러면 한 몇십만 명이 말이지 밤잠도 안 자고
포위하고 이런데 동원될 수 있는 그 이런 운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타나고 이렇게 나타나면 국민들이 그 호응해서 법과 제도로만 이 정의 구현이 될 수 없는 그 부분을 국민이 메꿔가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 네. 제가 어저께 그 안중근 저 의사를 다룬 영화 영웅을 봤는데요. 그걸 보면서 이 시대에도 안중근 같은 영웅이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했거든요. 그때는 지금 나라가 절체절명이었으니까 독립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지금도 그에 못지않은 절체절명 법을 우습게 하는 지도자들이 있는데 제2의 안중근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어제 영화 보면서 가졌는데 오늘 변호사님 이 말씀을 들으려고 그랬나 봅니다. 제2의 안중근이 아니라 네. 제2의 안중근과 같은 국민의 헌법상 제1기관인 국민이 집단적 의사 표현을 해가지고 네. 그 양심 불량자들, 내로남불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 대해서 정신이 번쩍 들고 그의 행동을 제약하고 바로잡히는 네. 이런 걸 할 수 그게 보완이 안 되면 안 되겠대.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한 20만 명만 국회를 에워싸면은 며칠간만 에워싸면은 손 들고 나오겠죠. 네. 행동하는 한 해에 대해서 저 부끄러움을 모르는 정치인들을 혼쭐을 내주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찬종 변호사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